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암과 코텍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맵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에는 항상 그 위치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즉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펌웨어가 저장되는 코드 영역이든 또는 SM 영역이든 외부 메모리 영역이든 내부 주변 장치가 배치되는 영역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주소 체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된 주소 영역이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정된 주소 영역 내에서 코드 영역의 어드레스를 할당하고 SRAM 영역 그리고 외부 메모리 영역, 내부 주변 장치 영역에 어드레스를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드레스 체계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텍스 M3 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MCU들 사이에서는 펌웨어 포팅 작업이 굉장히 용이한 것입니다. 어드레스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펌웨어의 큰 수정 없이 포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ARM에서는 MCU 메모리 뱅크에 따라서 램의 시작 주소도 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변 장치들에 부여되는 주소 체계도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코텍스 M3에서는 고정된 주소 영역이 할당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모리 맵에 관한 내용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텍스 M3에서는 단순하고 고정된 메모리 맵이 할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GB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미리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M3는 32비트 MCU입니다. 따라서 어드레스 비트가 32비트인 것입니다. 32비트의 어드레스 비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드레스의 개수는 2의 32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드레스 하나가 한 바이트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2의 32승을 다시 표현하면 2의 자승 곱하기 2의 30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의 30승은 단위가 기가인 것입니다. 2의 10승 킬로, 2의 20승 메가, 2의 30승이 기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2의 자승 4GB의 주소 공간이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GB의 주소 공간이 할당되어 있다는 것은 즉 어드레스 비트로 32비트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4GB의 메모리 맵입니다. 어드레스 비트가 32비트인 것입니다. 0x 헥사데시말로 0이 8개입니다. 따라서 32비트인 것입니다. 00000000에서 헥사데시말로 0x F 8개입니다. FFFFFFF까지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4GB가 되는 것입니다. 0.5GB가 코드 영역에 할당되는 것입니다. 시작 어드레스 비트, 마지막 어드레스 비트입니다. 코드 영역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펌웨어가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다음 0.5GB의 SRAM 영역이 할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 어드레스와 종료 어드레스, 마지막 어드레스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0.5GB는 페리퍼럴, 주변 장치를, 즉 주변 장치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1GB는 external RAM, 외부의 램을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 그 램에 사용되는 번지 영역인 것입니다. 다음 external device에 외부에 연결되는 장치들에 할당되는 어드레스 1GB의 어드레스 공간이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private peripheral bus, internal 또는 external에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vendor specific 영역은 MCU 제조 회사에서 유연성 있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드 영역이나 SRAM 영역이나 external memory 영역이나 또는 외부 장치 영역이나 내외부 주변 장치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고정된 주소 체계에 의해서 어드레스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vendor specific 부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MCU 제조 회사에서 유연하게 이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각의 영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전체 메모리 맵 영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영역의 0.5GB, SRAM 영역의 0.5GB, 1GB입니다. 페리퍼럴의 0.5GB, 1.5GB, External RAM, 즉 외부 램 영역의 1GB, 2.5GB, External Device의 1GB, 3.5GB, 나머지 Private Peripheral Bus와 Vendor Specific 영역의 0.5GB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총 4GB 영역인 것입니다. SRAM 영역과 페리퍼럴 영역의 일부분이 비트밴드 얼라이언스 영역과 비트밴드 리전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트밴드 얼라이언스와 비트밴드 리전 영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메모리 맵에 할당된 영역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지 즉 하이번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이 영역에 코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드 영역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펌웨어가 저장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공간은 0.5GB인 것입니다. 00000000번지에서 1FFFFFF번지까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에 할당된 하위 주소, 각각의 영역에 할당된 상위 주소인 것입니다. 내부에 사용되는 SRAM 영역인 것입니다. 0.5GB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변 장치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주변 장치에도 어드레스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드레스는 이러한 어드레스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0.5GB인 것입니다. 외부에 램을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그 램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는 이러한 어드레스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총 공간은 1GB인 것입니다. 외부 디바이스를 위한 어드레스 영역 1GB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Private Peripheral Bus와 Vendor, 즉 MCU 제조사가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영역 합쳐서 0.5GB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Private Peripheral Bus의 어드레스 영역, Vendor의 어드레스 영역 별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총 어드레스 영역을 더하면 4GB가 되는 것입니다. 즉 0번지에서 2의 32승 마이너스 1번지까지가 메모리 맵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맵에서의 코드 영역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영역에 할당된 주소는 헥사데시말로 00000000에서 역시 헥사데시말로 1FFFFFF까지인 것입니다. 총 공간이 0.5GB 영역인 것입니다. 0.5GB라는 것은 0.5 곱하기 2의 30승 바이트라는 것입니다. 어드레스 하나가 1바이트를 지칭하기 때문에 어드레스의 개수가 0.5기가개, 즉 0.5 곱하기 2의 30승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0번지부터 10진수로 하면 0.5 곱하기 2의 30승 마이너스 1번지까지가 코드 영역이 할당된 주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코드 영역은 프로세서 코어와 인스트럭션 코드 버스 그리고 데이터 코드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바드 구조인 것입니다. 인스트럭션 코드 버스 따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코드 버스 따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령과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작 속도가 가장 빠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 즉 펌웨어는 SRAM이나 또는 외부에 연결된 램 영역에 저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드 영역에 저장을 시키면 I코드 버스와 D코드 버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하는 펌웨어는 보통 코드 영역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드 영역을 구성하는 것은 제조사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MCU들은 모두 코드 영역은 플래시 메모리 영역인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영역이 즉 코드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모든 펌웨어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맵에서의 SRAM 영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AM 영역에 할당된 주소 범위인 것입니다. 공간은 0.5GB인 것입니다. 어드레스의 개수는 0.5기가개, 즉 0.5 곱하기 2의 30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세서와는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SRAM이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비트밴드 연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비트밴드 연산은 프로그램 실행 시 사용되는 연산인 것입니다. 비트밴드 연산을 위해서는 비트밴드 영역과 비트밴드 얼라이언스 영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위 1MB, 상위 32MB가 설정된 것입니다. 하위 1비트가 상위 32비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밴드 연산에 관해서는 이 챕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SRAM 영역에는 비트밴드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영역은 비트밴드 영역과 비트밴드 얼라이언스 영역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맵에 할당되어 있는 페리퍼럴 영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퍼럴 영역은 주변 장치가 연결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페리퍼럴 영역에 할당된 주소 범위 주어진 것입니다. 역시 0.5GB 공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장치들은 프로세서 코어와는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코텍스 M3 코어 내부 구조 많이 살펴본 것입니다.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버스가 두 개의 버스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페리퍼럴 버스 1, 페리퍼럴 버스 2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페리퍼럴 버스 1과 2에는 다양한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변 장치가 사용하는 어드레스 영역이 곧 페리퍼럴 영역에 할당된 주소인 것입니다. MCU 내부에 있는 주변 장치, 즉 I/O 포트, 타이머, UART 등 주변 장치에 할당되는 주소 영역인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당연히 명령어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페리퍼럴 영역에서도 비트밴드 연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트밴드 연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트밴드 영역과 비트밴드 얼라이언스 영역이 별도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0.5GB 내에 하위 1MB와 상위 32MB 영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External RAM 영역과 External Device 영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ternal RAM 영역입니다. 외부 RAM을 위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모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외부에 RAM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RAM을 연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 범위인 것입니다. 총 공간은 1GB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부에 RAM으로 메모리를 확장할 경우 최대 1GB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연결된 RAM에는 펌웨어가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펌웨어가 MCU 내의 코어에서 실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External Device 영역입니다. 외부에 연결되는 디바이스들이 사용하는 어드레스 영역인 것입니다. 어드레스 범위, 공간 영역은 1GB가 할당된 것입니다. 물론 디바이스 영역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바이스들의 연산에 사용되는 영역, 어드레스 영역인 것입니다. Internal Private Peripheral Bus 영역과 External Private Peripheral Bus 영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l Private Peripheral Bus 영역에 할당된 주소 범위입니다. External Private Peripheral Bus 영역에 할당된 주소 범위입니다. 그림에서 노란색에 해당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Internal Private Peripheral Bus 영역에서는 프로세서 내부에 연결된 주변 장치를 위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세서 내부에서도 Advanced High Performance Bus나 Private Peripheral Bus에 연결된 주변 장치를 위해서 할당된 영역인 것입니다. 외부 Private Peripheral Bus 영역은 프로세서 외부에 위치한 주변 장치들을 위한 영역인 것입니다. 일부 프로세서 내부의 APB나
PPB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주변 장치도 있는 것입니다. External Private Peripheral Bus와 Internal Private Peripheral Bus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들인 것입니다. 주변 장치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장치들의 대부분은 디버깅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러를 검출하고 에러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장치에 관련된 용어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ternal Private Peripheral Bus와 Internal Private Peripheral Bus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의 대부분은 디버깅 컴포넌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러를 검출하고 에러를 수정하며 또 에러를 추적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용어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PB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Flash Patch and Breakpoint 장치인 것입니다. 플래시 패치,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코드를 패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이 중단되는 지점을 디버깅을 위해서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어를 추적하는 장치도 있는 것입니다. Embedded Trace Macro Cell, 즉 ETM인 것입니다. 트레이스 포트 분석기를 사용하는데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트레이스 포트 분석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인터페이스 TPIU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워치 포인트 앤 트레이스 기능을 갖는 장치도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ITM도 있는 것입니다. ITM은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각종의 메시지를 모니터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가진 장치인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스타일의 디버깅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디버깅 컴포넌트의 대부분은 Internal Private Peripheral Bus나 또는 External Private Peripheral Bus의 주변 장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Vendor Specific 영역인 것입니다. Vendor Specific 영역은 각 제조사에서 자유적으로 구성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제조사의 시스템 주변 장치를 위한 영역인 것입니다. 주소, 범위인 것입니다. 프로세서와는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연결될 것입니다. 디바이스의 연결은 대부분이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벤더 스피시픽 영역에서 명령어의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바이스를 위한 영역에서는 명령어의 실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 밴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밴딩은 램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비트를 1 또는 0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32비트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1비트를 1 또는 0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32비트의 어드레스를 할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메모리 공간의 낭비입니다. 그러나 ARM의 철학은 틀렸던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일부 낭비하더라도 속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ARM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속도가 빠른 MCU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트 밴딩 기법은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원리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비트 밴딩 영역은 페리퍼럴, 즉 주변 영역과 SRAM 영역 두 개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트 밴딩 테크닉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밴딩 계속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밴딩 테크닉은 페리퍼럴 영역과 SRAM 영역에 적용되는 기술인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에는 비트밴드 얼라이어스 영역과 비트밴드 리전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트밴드 리전 영역의 공간은 1MB입니다. 비트밴드 얼라이어스 영역의 메모리 공간은 32MB인 것입니다. 32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밴드 리전 영역의 1비트는 비트밴드 얼라이어스 영역의 32비트와 1대1로 매칭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매칭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 밴딩 기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밴딩을 위해서는 두 개의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32MB 에일리어스 영역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1MB 비트밴드 리전이 되는 것입니다. 32배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밴드 리전의 특정 비트는 비트밴드 에일리어스 리전의 32비트로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것입니다. 0번째 비트 32비트의 어드레스와 1대1로 매핑되어 있습니다. 다음 1번 비트 역시 32비트의 어드레스와 1대1 관계 매핑되어 있는 것입니다. 7번 비트 역시 32비트의 어드레스 매핑되어 있는 것입니다. 7번 비트는 어드레스로 0x22000001C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지막 비트, 마지막 32비트 어드레스와 1대1 매핑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트밴딩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이 번지의 7번 비트를 1로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 번지로 먼저 액세스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번지로 찾아간 다음에 8비트가 있으면 그 중에서 7번 비트로 다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번지에 접근해서 다시 특정 비트를 찾아내는 것. 이런 액세스 타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RM에서는 이러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7번 비트를 1로 세팅하기 위해서는 그냥 0x22000001C 번지를 1로 설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대1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어드레스로 찾아가서 특정 비트로 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드레스 값을 그냥 1로 세팅하면 알아서 7번 비트가 1로 세팅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정 어드레스로 찾아가서 0번 비트를 찾아서 1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드레스로 찾아가는 액세스 타임, 또 그 어드레스 내에 있는 8비트의 데이터 중에서 특정 비트를 찾는 액세스 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바로 1대1 매핑되어 있는 0x23FF FF20 번지를 그냥 1로 세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트 밴딩 기술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타이머, 시스템 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 코어 내부에는 NVIC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새롭게 내장되고 있는 장치인 것입니다.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 즉 인터럽트 제어기에 관련된 장치인 것입니다. 인터럽트 요청이 오는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가 nested, 중복돼서 올 경우에 그렇게 중복되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인 것입니다. 이러한 nested vector interrupt 컨트롤러 내부에 타이머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머가 곧 시스템 타이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타이머는 일종의 카운터인 것입니다. 24비트 카운터인 것입니다. 셀프 릴로딩 카운터인 것입니다. 24비트를 자신이 1로 세팅하는 카운터인 것입니다. 초기치가 24비트가 1인 것입니다. 24비트가 1인 값에서 다운 카운터 하나씩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씩 감소시켜서 최종 0까지 카운팅 됐을 때 0이 되면 시스템 틱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틱 이러한 인터럽트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럽트 신호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MCU에는 1개 이상의 타이머를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M3 코어를 사용하는 모든 MCU에서는 동일한 시스템 타이머를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타이머는 코텍스 M3 코어를 사용하는 모든 칩에서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코어 내부에 해당하는 타이머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Nested Vectored Interrupt Controller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VIC인 것입니다. 인터럽트 제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럽트 리퀘스트 신호는 항상 순차적으로 하나씩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가 중복돼서 인터럽트 리퀘스트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된 인터럽트 요청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Nested 중복된 Vectored Interrupt Controller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ARM에서는 이 인터럽트 컨트롤러 회로는
코어와 별개로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텍스 M3는 암코어 내부에 NVIC를 같이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NVIC는 암코어의 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MCU 내부의 칩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부분입니다. 프레시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코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펌웨어가 저장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코어와 통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레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는 iCode 버스와 데이터 코드 버스를 통해서 iCode 버스를 통해서 코어와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칩 내부에는 SRAM도 있는 것입니다. SRAM은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코어와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주변 장치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Advanced High Performance 버스를 거쳐서 두 개의 버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Advanced Peripheral Bus 1, 또 하나가 Advanced Peripheral Bus 2인 것입니다. 코어에서 내려가는 신호는 시스템 버스를 거쳐서 Advanced Peripheral Bus 2 또는 1을 거쳐서 주변 장치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변 장치와 이러한 메모리 간의 직접적인 통신을 위한 부분이 Direct Memory Access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DMA 컨트롤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주변 장치들은 DMA의 각각의 채널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DMA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와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DMA 버스를 통해서 코어에 관여 없이 주변 장치와 메모리 간의 통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MCU 칩 구조 또다시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sted Vectored Interrupt Controller에서 벡터드에 관련된 의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에서는 다양한 익셉션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익셉션 상황을 번호로 부여한 것입니다. 0에서 255번까지 번호로 각각의 익셉션 상황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익셉션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A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루틴, 즉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0번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1번 익셉션에 해당하는 서비스 루틴, 255 익셉션에 해당하는 서비스 루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서비스 루틴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지 바로 그 시작 번지로 가서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는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벡터 테이블인 것입니다. 벡터 테이블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벡터 테이블은 코텍스 M3 프로세서에서 메모리 내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을 벡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벡터 테이블을 이용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테이블로 가서 0번 익셉션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어느 주소에 있는지, 1번 익셉션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동작, 즉 벡터드 인터럽트 동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벡터드라는 것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어느 방향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안다 라는 의미에서 벡터드라는 의미를 쓴 것입니다. 인터럽트 처리하는 시간이 매우 빠른 방식인 것입니다. 코텍스 M3 프로세서에서의 인터럽트 동작 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태킹 단계입니다. 레지스터의 현재 값을 스택에 저장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익셉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A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터럽트 요청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럽트 요청이 오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터럽트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하기 전에 현재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의 값이 저장된
레지스터리 값을 스택에 저장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되돌아와서 다시 이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태킹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벡터 패치 단계입니다. 벡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 번지는 벡터 테이블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터럽트 리퀘스트 신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번지를 벡터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핸들러의 시작 주소라는 의미는 익셉션 상황에서는 핸들러 모드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상황에서는 핸들러 모드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드는 스레드 모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진입하는 모드를 핸들러 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핸들러의 시작 주소를 읽어온다는 의미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읽어온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음은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하는 단계입니다. 인터럽트 핸들러로 진입할 때, 서비스 루틴으로 진입할 때 관련된 레지스터들이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시작 주소는,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의 번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시작 주소를 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업데이트 레지스터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예외 상황, 익셉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실행이 끝나면 인터럽트를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실행이 완료되면 인터럽트를 종료하고 스택에 저장되어 있던 레지스터들을 다시 해당 레지스터로 읽어오는 것입니다.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언스태킹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스티드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레지스터를 다시 메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형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동작 순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스티드 인터럽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티드, 중첩 인터럽트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동시에 발생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인터럽트에는 각종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인터럽트 리퀘스트 신호가 발생하면 그 인터럽트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해당 인터럽트, 지금까지 실행하던 인터럽트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럽트가 끝나면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네스티드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미리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인터럽트 요청이 왔을 때 그 인터럽트 동작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지스터의 스태킹,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해당 서비스 루틴으로 가고 서비스 루틴에서 다시 되돌아올 때는 언스태킹, 다시 읽어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이러한 작업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네스티드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익셉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셉션은 예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익셉션 상황이라는 것은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프로세서가 동작 도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외부 주변 장치로부터 인터럽트 요청이 발생된 상황,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한 경우도 익셉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 255개까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호로 1번부터 255번까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익셉션은 시스템 익셉션과 익스터널 인터럽트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 익셉션은 코텍스 M3 프로세서 내에서 발생하는 익셉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리셋 상황인 것입니다. 전원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하드 폴트, 하드웨어의 결함에 의한 익셉션인 것입니다. NMI 인셉션도 있는 것입니다. NMI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내용이지만 칩셋 에러,
페리티 비트 시스템 붕괴 등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최대 15개까지 정의되는 것입니다. 번호는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External Interrupt는 외부에 연결된 주변 장치들로부터 인터럽트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코텍스 M3 칩 내부 구조 살펴보면서 Advanced High Performance Bus가 Advanced Peripheral Bus 1과 2로 나누어지면서 각각의 버스에는 다양한 주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변 장치들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요청이 생성된 상황을 exception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 240개까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호는 16번부터 255번까지입니다. 당연히 MCU 제조사별로 구성이 다를 것입니다. MCU 제조사에서 주변 장치들을 선택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어만 정해진 것이지 MCU 칩 생산 업체에서 각종의 주변 장치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Priority of Exception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ption의 우선순위 부분입니다. Exception은 중첩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Exception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Exception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Exception을 처리함으로써 순차적으로 Exception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정된 우선순위를 가진 Exception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리셋, 전원이 리셋되는 과정, Exception입니다. 전원 리셋되는 과정, Exception 처리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3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NMI, Non-Maskable Interrupt 에러가 발생된 상황, 그 다음 우선순위 -2인 것입니다. 하드웨어 폴트, 즉 하드웨어에 결함이 생긴 경우, 그 다음 우선순위 -1인 것입니다. 여기서 Non-Maskable Interrupt에 관련된 부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n-Maskable Interrupt 에러라는 것은 recoverable, 즉 리커버할 수 없는 에러라는 것입니다. 인터널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칩셋 에러, 칩셋 에러 리커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칩셋 에러 상황을 익셉션 상황으로 인지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페리티 비트에 에러가 있는 경우, 또 에러 커렉팅 코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모두 NMI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스템 버스나 페리퍼럴 버스 상에 타고 있는 데이터가 컬럽션, 즉 붕괴되는 경우입니다. 데이터가 파괴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NMI 에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NMI의 우선순위는 -2인 것입니다. 나머지 익셉션에 대해서 사용자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설정 비트는 3비트에서 8비트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비트로 설정되었다면 1에서 8까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8비트를 우선순위 비트로 할당했다고 한다면 1에서 256번까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 익셉션의 타입 종류와 우선순위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3으로 가장 높은 익셉션 타입은 리셋인 것입니다. 전원 리셋입니다. 두 번째, -2로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익셉션 타입은 NMI, Non-Maskable Interrupt라는 것입니다. Non-Maskable Interrupt라는 것은 발생을 차단할 수 없는 인터럽트가 발생한 경우, 대표적인 것이 칩셋 에러인 것입니다. 다음은 하드 폴트, 즉 하드웨어에 결함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익셉션 상황. 우선순위는 -1인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우선순위입니다. 4번부터 15번까지의 시스템 익셉션에 해당하는 우선순위는 configurable, 우리가 설정,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익셉션 타입으로 MEM Manage Fault 타입이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 관리 오류에 관련된 익셉션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 에러 발생에 관련된 버스 폴트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에러에 의한 익셉션 상황, 유세이지 폴트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정의되지 않는 인스트럭션이 사용된 경우 유세이지 폴트라는 익셉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서비스 호출에 관련된 SV 콜 익셉션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디버그 모니터, 디버깅을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한 경우 프로그램이 실행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종의 익셉션 상황인 것입니다. 워치 포인트에서도 프로그램이 실행이 잠시 중단될 것입니다. 외부 디버그 요청이 왔을 경우에도 익셉션 상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익셉션 타입을 디버그 모니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펜더블 SV 타입, 시스템 서비스 호출 타입과 동일한 익셉션 타입인 것입니다. 단 이러한 타입은 보류가 가능한 타입인 것입니다. 대기가 가능한 타입인 것입니다. 바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서비스 호출과 관련된 익셉션 타입인 것입니다. 시스템 틱 익셉션인 것입니다. 시스템 틱 타이머에서는 주기적으로 인터럽트 요청이 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4비트 다운로드 카운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틱 타입, 익셉션 타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익스터널 인터럽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외부에 연결된 디바이스로부터 인터럽트 요청이 왔을 때 발생되는 익셉션 상황인 것입니다. 16번부터 255번까지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 장치 0번으로부터 인터럽트 요청이 왔을 때, 외부 장치 1번으로부터 인터럽트 요청이 왔을 때, 또는 외부 장치 239번으로부터 인터럽트 요청이 왔을 때 각각의 외부 장치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할 경우를 익셉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상황, 익셉션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은 STM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32F103F 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사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대 기업인 것입니다. 코텍스 M3와 관련된 칩 생산 업체의 양대 산맥은 STM사와 NXP사, 즉 Next Experience 3입니다. 그 중에서도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사의 MCU가 현재 상용화 시스템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STM32 시리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칩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F103F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TM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MCU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사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가의 8비트 MCU를 주로 STM8 시리즈로서 생산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ARM 기반 코텍스 M0, M3, M4 모델의 32비트 MCU를 STM32 제품 라인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STM32 제품군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STM32L1 시리즈, STM32F1 시리즈, STM32F2 시리즈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칩은 STM32F1 시리즈인 것입니다. 코텍스 M3의 대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STM32F1 시리즈에는 또 6가지 서브 모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03, 105 등으로 다양한 모델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STM32F1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클럭은 24MHz에서 72MHz까지입니다. 보통은 72MHz와 36MHz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STM32F2는 클럭 주파수가 더 높은 것입니다.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입니다. 반면 STM32L1 시리즈는 클럭 속도가 낮은 것입니다. STM32F1 시리즈에는 플래시 메모리와 ST-RAM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은 16에서 1024KB, SDRAM의 용량은 4에서 128KB인 것입니다. STM32F2 시리즈인 경우에 F1 시리즈보다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더 큰 것입니다. 최저 용량이 128KB인 것입니다. SDRAM 역시 최저 용량은 64KB인 것입니다. 최대 용량은 둘 다 동일한 것입니다. 클럭 차이가 대표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STM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MCU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F1 시리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F1 시리즈는 코텍스 M3의 대표적인 시리즈인 것입니다. 각각의 모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05, 107 모델, 103 모델, 102 모델, F 다 1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01 모델, 100 모델이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칩은 STM32F103 모델인 것입니다. CPU의 주파수가 72MHz입니다. CPU의 주파수 105, 107 모델 동일하게 72MHz입니다. 10이나 101, 100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CPU의 클럭 주파수가 낮은 편입니다. 즉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와 SRAM이 모두 공통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량이 서로 조금씩 다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STM32F103 시리즈에서는 플래시 메모리는 1MB 이상, SRAM은 96KB 이상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메모리 용량은 105나 107 메모리 용량보다 더 큰 것입니다. 102 메모리 용량, 플래시 메모리가 128KB로 굉장히 작습니다. SRAM 용량도 16KB로 작은 것입니다. 반면 101 모델은 플래시 메모리는 1MB 이상으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SRAM 용량도 역시 80KB로 비교적 큰 편인 것입니다. 100 모델은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512KB, SRAM 용량이 32KB 이상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통신 포트 지원이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03 모델에서는 USB 포트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삼상 모터 컨트롤을 위한 타이머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CAN 통신 포트도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CAN 통신은 컨트롤러 에어리아 네트워크,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SAN 디스크를 위한 I/O 포트도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iSquare S 두 개의 포트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iSquare S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표준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나 107 시리즈에서 USB 포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삼상 모터 컨트롤 타이머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더넷 포트를, 통신 포트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개의 CAN 포트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SanDisk I/O 포트가 없는 대신에 이 경우에는 두 개의 iSquare S 오디오 인터페이스 포트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102인 경우에는 USB 포트만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101인 경우에는 통신 포트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100 시리즈에서는 삼상 모터 컨트롤 타이머는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HDMI CEC도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103인 경우에 퍼포먼스를 고려한 모델인 것입니다. 퍼포먼스를 비교적 높게 설정한 모델인 것입니다. 72MHz, 플래시 1MB 이상, SRAM 96KB 이상, USB 포트 지원되는 것, 삼상 모터 컨트롤을 위한 타이머 지원되는 것, CAN 통신 지원되는 것, SanDisk I/O 포트 지원되는 것, 음성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iSquare S 두 개의 포트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STM32F103 시리즈 중 C8T6 모델에 관련된 핀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8핀으로 구성된 칩인 것입니다. 전원 단자 있을 것입니다. VDD1, VDD2, VDD3 전원 단자인 것입니다. 접지 단자 있을 것입니다. VSS1, VSS2, VSS3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다양한 기능을 갖는 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포트 A와 관련된 핀이 있는 것입니다. 칩의 11번 핀이 포트 A의 1번 핀인 것입니다. 포트 A의 1번 핀, 2번 핀, 포트 A의 3번, 4번, 5번, 6번, 7번 핀, 포트 A의 8번, 9번, 10번, 11, 12, 13, 포트 A의 14, 15번 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포트 B에 관련된 핀도 0번, 1번, 2번, 10번, 11번, 12, 13, 14, 15번
포트 B에 관련된 3, 4, 5, 6, 7번 핀, 8번 핀, 9번 핀도 있는 것입니다. 포트 A와 포트 B와 관련된 핀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포트 A와 포트 B와 관련된 핀들은 입출력 핀인 것입니다. 입력 신호를 인가하거나 출력 신호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핀인 것입니다. 기타 다른 핀에 관한 기능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STM32F103C 시리즈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입니다. STM32F103C 시리즈, T 시리즈, R 시리즈, V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3C 시리즈인 것입니다. 프레시 메모리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량은 최소 64KB에서 128KB인 것입니다. SRAM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량은 20KB인 것입니다. 타이머 내장되어 있습니다. 범용 타이머, 제너럴 퍼포스 타이머 3개, 어드밴스드 컨트롤 타이머 1개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통신 포트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통신 포트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SPI 통신 포트 2개, iSCSI 통신 포트 2개, USART 통신 포트 3개, USB 1개, CAN 포트 1개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GPIO 포트 중에서 핀이 37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출력 핀이 37개라는 것입니다. 12비트 ADC 컨버터 2개가 내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인 것입니다. 각각의 컨버터에는 10채널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채널에 ADC 컨버터 2개가 내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PU의 주파수는 72MHz인 것입니다. 오퍼레이팅 볼테이지, 동작 전압은 2.0에서 3.6V에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동작 전압이 비교적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CMOS 타입이기 때문에 동작 전압이 적은 것입니다. 오퍼레이팅 템퍼레이처, 즉 동작 온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징 타입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학 시간에 학습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패키징 모델이 틀리다는 것은 반도체 칩의 외관이 모양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STM32F103C 시리즈의 스펙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STM32 시리즈로 생산되고 있는 각각의 칩에는 이름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M32 부분입니다. 디바이스 패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2 패밀리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ARM 기반의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사에서 제조한 ARM 베이스의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F는 제너럴 퍼포스 칩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범용으로 생산된 칩이라는 것입니다. 103은 퍼포먼스 라인인 것입니다. 103, 105, 101, 102 등 다양한 넘버가 있는 것입니다. 넘버에 따라서 스펙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다음 C는 48핀짜리 칩이라는 것입니다. T라고 표시하는 건 36핀짜리 칩이 되는 것입니다. R은 64핀, V는 100핀짜리 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이라는 의미는 프레시 메모리의 용량이 64KB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B라고 표시된다고 한다면 128KB의 프레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T라는 것은 패키징 타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패키징 타입이 LQFP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7이라는 것은 Temperature Range, 온도 범위인 것입니다. 이 칩이 동작하는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105도C라는 것입니다. 다음 나머지 3개의 심벌이나 혹은 수치는 옵션으로 사용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각각의 칩에 부여되는 이름에는 또 각각의 파트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STM32F103 시리즈의 내부 구조, 아키텍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F103 아키텍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U 칩 내부 구조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코텍스 M3 칩 내부 구조인 것입니다. 칩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어 부분인 것입니다. 코어 부분에 내장되어 있는 장치는 컨트롤 유니트, 제어 장치, 그리고 연산 장치 ALU, 그리고 레지스터들, 그리고 인터럽트 컨트롤러 NVIC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MCU 내부 칩에는 플래시 메모리와 SRAM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와 코텍스 M3 코어의 통신은 iCode 버스와 데이터 코드 버스를 통해서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iCode 버스와 데이터 코드 버스를 통해서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M3 코어와 플래시 메모리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회로가 FLITF 회로인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회로인 것입니다. SRAM과 코텍스 M3의 코어는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통신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SRAM과 통신하고 플래시 메모리는 인스트럭션 코드 버스와 데이터 코드 버스를 통해서 통신하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펌웨어가 저장되는 코드 영역인 것입니다. FSMC 회로가 있는 것입니다. FSMC 회로는 플래시 메모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독립적인 회로인 것입니다. 칩 내부에서의 통신과는 큰 관계가 없는 회로인 것입니다. 다음은 SDIO 회로도 있는 것입니다. SanDisk 입출력 포트에 관련된 회로인 것입니다. SanDisk를 외부 장치에 사용될 경우 이러한 SanDisk를 실질적으로 이러한 칩 내부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SDIO인 것입니다. SanDisk의 동작, 운영에 필요한 회로인 것입니다. 버스 매트릭스, 즉 각종 버스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버스가 하나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버스는 당시 브릿지 회로를 통해서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 1과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 2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버스에는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에는 다양한 주변 장치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 GPIO 포트, DA 컨버터, USB 통신 포트 등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버스,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 2와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 1인 것입니다. 코어에서 주변 장치로의 신호 전송은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어에서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버스를 통해서 각각의 페리퍼럴 버스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DMA 컨트롤러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DMA라는 것은 Direct Memory Access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에 직접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장치가 메모리에 직접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SRAM이나 플래시 메모리와 주변 장치가 코어에 관여 없이 직접 통신한다는 것입니다. 코어가 배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DMA 컨트롤러인 것입니다. DMA1에는 7개의 채널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DMA2 컨트롤러에는 5개의 채널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 채널에는 각각의 제어 장치, 주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장치들이 각각의 채널에 배정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장치와 SRAM이나 플래시 메모리와의 통신은 DMA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DMA 채널을 통해서 통신할 경우에는 DMA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장치 각각에서 연결되는 DMA 컨트롤로 연결되는 DMA 리퀘스트 선이 있는 것입니다. DMA 요청에 의해서 주변 장치와 메모리가 직접 통신하는 것입니다. 주변 장치들이 각각의 채널에 배정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변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는 DMA 버스를 통해서 SRAM 메모리나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와 통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변 장치로 출력되는 메모리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는 SRAM이나 플래시 메모리에서 버스를 타고 DMA 버스를 통해서 출력되는 것입니다.
DMA 컨트롤러 2개 살펴본 것입니다. 각각의 채널에는 주변 장치가 할당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RCC 회로 있는 것입니다. Advanced High Performance Bus와 연결된 Reset Clock Control 회로, 클럭을 제공하는, 클럭을 공급하는 회로인 것입니다. 클럭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러한 장치들은 동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클럭 공급 회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MCU, 즉 코텍스 M3 내부 구조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프레시 메모리 SRAM 코어, 코어와 프레시 메모리와 SRAM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버스, 아이코드 버스, 데이터 코드 버스, 시스템 버스. 다음 주변 장치와 메모리와 간의 직접 통신을 위한 버스, DMA 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DMA 컨트롤러도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와 주변 장치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제어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각각의 버스에는 다양한 주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칩 내부 구조 부분인 것입니다. 코텍스 M3 칩 내부에 있는 버스인 것입니다. 데이터 코드 버스 있는 것입니다. 인스트럭션 코드 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코어와 프레시 메모리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버스가 데이터 코드 버스와 인스트럭션 코드 버스인 것입니다. 시스템 버스는 SRAM과 통신하기 위한 버스인 것입니다. 코어와 SRAM과의 통신, 또 코어와 주변 장치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버스가 시스템 버스인 것입니다. DMA 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DMA 버스는 메모리와 주변 장치들 간의 직접적인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버스인 것입니다. Advanced High Performance 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Advanced High Performance 버스는 버스 매트릭스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Advanced High Performance 버스는 다시 Advanced Peripheral Bus 1과 Advanced Peripheral Bus 2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버스에는 해당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M3 내부에 있는 버스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텍스 M3 메모리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로서 SRAM과 플래시 메모리가 코텍스 M3 칩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SRAM의 용량은 64K 바이트인 것입니다. SRAM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 바이트 단위로 접근할 수도 있고 2바이트 단위로 접근할 수도 있고 4바이트 단위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번지에는 1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2바이트 단위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번지 다음에 2바이트이기 때문에 3번지 또는 5번지, 7번지 순으로 2바이트 단위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바이트 단위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번지 다음에 2, 3, 4 건너뛰고 5번지, 다음에 6, 7발 건너뛰고 9번지. 데이터를 4바이트 단위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RAM의 시작 주소는 메모리 맵에 의해서 헥사데시말로 20000000인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코드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펌웨어가 내장되는 펌웨어가 저장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64K 바이트의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드 영역, 우리가 작성한 인스트럭션과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 맵에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맵의 가장 하단, 즉 0번지부터 시작되는 부분에는 코드 영역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펌웨어가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바로 위에 페리퍼럴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 장치에 할당되는 어드레스 영역인 것입니다. 각종의 페리퍼럴 버스 1과 2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장치들에 할당되어 있는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어드레스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Advanced Peripheral Bus 1과 2에 연결되는 다양한 주변 장치에는 또 이러한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홈웨어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어드레스를 참조할 것입니다. 페리퍼럴 영역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드밴스 페리퍼럴 버스 1과 2에 연결되는 주변 장치들에 할당된 어드 32비트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다음은 코텍스 M3 칩 내부에 사용되는 클럭 시그널을 생성하는 클럭 제너레이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 제너레이터는 4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LSI 방식, LSE 방식, HSE 방식, HSI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HSE 방식은 하이 스피드 익스터널 클럭 시그널로서 고속의 클럭 시그널을 외부에서 발생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칩 외부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HSI는 하이 스피드 인터널 클럭 시그널로서 고속의 클럭 시그널을 인터널 칩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클럭 제너레이터인 것입니다. LSI 방식은 로우 스피드 인터널 클럭 시그널로서 저속의 클럭 시그널을 칩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LSE는 로우 스피드 익스터널 클럭 시그널로서 저속의 클럭 시그널을 칩 외부에서 발생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외부에서 발생시키는 LSE와 HSE, LSE와 HSE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단자가 있는 것입니다. HSA 방식과 LSI 방식은 칩 내부에서 클럭 제너레이터를 설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클럭 소스들은 클럭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생성된 클럭 신호들은 다양한 분주 회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5개의 클럭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36MHz 클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72MHz 클럭 3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12MHz 클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36MHz 클럭은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 1에 공급될 것입니다.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 1에는 36MHz의 클럭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타이머에는 72MHz의 클럭이 공급될 것입니다. 다음 72MHz는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 2에 공급될 것입니다.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 2는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 1에 공급되는 주파수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72MHz는 타이머에 공급되는 클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2MHz 클럭은 AD 컨버터에 공급되는 클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개의 클럭을 생성하는 회로, 원래의 클럭 소스를 생성하는 클럭 제너레이터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